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돈에 미치면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세상입니다. 사람이길 포기한 가족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점에 썰려가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40이 되는 39 유부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위라 44시고요. 저희는 결혼을 늦게 하긴 했지만 서로 챙겨주면서 지금도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 탈 없이 장밋빛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에요. 운 나쁘게도 악독한 시댁 식구들을 만나 지옥을 경험해야 했으니까요. 평생 잊지 못할 소름 끼치는 경험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이혼당한 건 전부 형님 탓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살면서 그리 큰 즐거움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전 홀아버지 밑에서 큰 외동딸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제가 큰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열심히 일하셨지만 봉사판 막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전부라 우리 모녀는 가난을 인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원망을 품고 삐뚤어지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서였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전문대에서 요리를 배웠고 대학 나와서는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한 7년 정도 휴일 없이 일하다 보니 몸이 정말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그만두고 이참에 음식이나 팔아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트럭을 사서 떡볶이와 어묵을 팔았죠. 장사는 개시한 날부터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원래 요리를 좋아하지만 재능도 있어서 제가 만든 음식은 다 맛이 좋았거든요. 역시 사장님이 한 떡볶이가 제일 맛있네. 사장님 떡볶이 먹고 나선 우리 가족 전부 여기서만 사 먹잖아요. 그런데 수요일만 오는 건 아쉽네. 우리 동네 매일 와주면 안 돼요? 남편은 트럭에서 분식 장사를 하며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지금도 트럭으로 각종 야채를 팔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이면 가는 동네에 남편도 와서 장사를 했는데 서로 인사 나누다가 정이 쌓이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정말 아량이 넓고 좋은 사람입니다. 제 남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3남 중 장남인데 어릴 때부터 장사하는 부모님이 집을 비우시면 알아서 동생들 밥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그랬다고 해요. 책임감 있고 듬직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연애운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숫기도 말솜씨도 없어서 맞선을 봐도 성과가 없었나 봐요.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남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길 간절히 바라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맞선 횟수가 쌓여가도 결혼은커녕 연애 소식도 없고 해서 혼자 살 팔자인가 하셨답니다. 제가 속은 깊고 사람은 참 좋은데 말 주변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러니 선을 보라고 보내놔도 말 몇 마디 안 하고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런데 어쩌겠어. 원래 타고난 성격인걸. 그런데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장남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결혼할 사람이라며 저를 데리고 지금의 시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난다며 명절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내곤 하시죠. 장남의 결혼은 어머님뿐 아니라 아버님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덕분에 두 분은 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예뻐해주고 계세요. 노총각으로 평생 살 뻔한 장남과 결혼해서 잘 살아주는 게 고맙다면서요. 나도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네 걱정에 잠도 못 자고 그랬어. 외로움 많이 타는 애가 평생 혼자 살면 어쩌나 하고 말이야. 근데 네가 턱하니 나타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 하지만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두 동서 때문이었습니다. 이 둘은 제가 시댁에 오기 전 한참 전에 시집을 왔는데 명절이나 가족 식사 등 가족 모임이 아니더라도 첫째 동서가는 카페에서 종종 만나 수다 떨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니 제가 새 식구로 들어와도 딱히 반가워할 이유는 없었겠죠. 게다가 둘은 욕심에 질투심도 상당한 성격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님께 잘 보여서 용돈이나 더 받을까 생각하느라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반갑기는커녕 귀찮은 존재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등장하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자기들한테 돌아갈 재산이 좀 더 줄어들었다는 게 두 사람 입장에선 꽤 불쾌했겠죠.
형님 오시고 나서는 아버님도 어머님도 형님만 챙기네요. 전에는 제가 첫째라며 살뜰히 챙겨주셨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싫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이상한 오해는 마세요. 그래서인지 동서둘은 기회만 있으면 저를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동서가 더 집요했어요. 시댁에 시집온 첫 며느리로 아버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아버님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둘째 동서가 괜찮은 사람이란 건 또 아니에요. 둘째는 살살 눈웃음 치면서 사람 속 긁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때 보면 첫째 동서보다 둘째가 더 독한 게 아닌가 싶었죠. 트럭에서 장사하는 거 힘들죠. 아무리 장사 잘 된다 해도 상가 빌려서 가게에서 장사하는 것만 못할 거 아니에요. 고생만 하고 돈은 쬐끔 벌고 그런 건 아니죠? 많이들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트럭 장사가 의외로 괜찮아. 그리고 나는 오래 해서 단골도 좀 되고 동서가 걱정 안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에이, 그냥 하는 말씀이죠, 형님? 그래봤자 트럭에서 팔 수 있는 양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얼마나 버시는데요, 그럼? 허영심 많은 둘째 동서는 행여제가 돈까지 잘 버나 싶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저는 얄미운 표정으로 얄미운 말을 하는 동서에게 한 달 매출을 알려줄까 진지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둘째 동서가 속이 뒤틀려서 또 저를 얼마나 쑤셔댈지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윽고 저희 부부에게 예상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덕에 좋든 싫든 둘째 동서뿐 아니라 첫째 동서가 보내는 질투 어린 뜨거운 시선을 받아내야 했지요. 그 좋은 일은 저희의 오래된 아파트가 재개발 승인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기대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승인은 생각을 못하고 있던 터라 우리 부부도 깜짝 놀랐죠. 아파트 재개발 소식은 자연스레 두 동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한마디 한 적도 없었지만 부동산 호재니 지역 뉴스니에서 꽤 보도가 된 탓에 두 동서도 알게 된 거죠. 재개발 뉴스를 알게 된 둘째 동서는 심기가 정말 불편해 보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제가 사는 아파트는 물론 동네가 별로라는 식으로 무시해왔거든요. 형님 지금이라도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세요. 형님 사시는 동네 거기는 교통도 불편한 데다 교육 수준도 엄청 낮은 곳이에요. 버티고 있어봤자 집값만 더 떨어질걸요? 재개발 소식에 대한 첫째 동서의 반응은 둘째 동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첫째 동서는 무슨 배짱인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발단은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저희 부부가 아파트를 팔고 싶다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제 분식 트럭과는 달리 첫째 동서의 카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조급해진 동서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마지막 기대였던 시댁에서도 거절당하고 저한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동서는 정중하게 부탁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했거든요. 형님, 아파트 파실 거죠? 그럼 차익으로 수익 꽤 날 텐데 그 돈 저 좀 빌려주세요. 형님마저 돈 안 빌려주시면 저 카페 문 닫아야 해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아무래도 어렵겠어. 아파트 판다 해도 당장 팔 것도 아닌데다가 팔아서 난 수익은 분식집 내는데 쓸 거야. 이해해 줄 수 있지? 이해요? 형님, 제 말 지금 안 들으신 거예요? 저 카페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형님은 트럭 장사라도 충분하잖아요. 먹고 살기 괜찮으시다면서요. 첫째 동서는 계속 막무가내로 저에게 돈을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저는 이런 동서가 어이없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동서의 말투나 행동으로 봤을 때 자기 카페가 망하기라도 한다면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탓으로 여기겠다고 협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자 동서는 신경질적으로 알겠다고 말하더니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해버렸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시부모님을 통해 첫째 동서의 카페 폐업 소식을 듣게 되었죠. 카페 폐업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동서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도 하셨죠. 저는 불편하게 끝난 동서와의 대화가 떠올라 병문안 가기가 꺼려졌지만 어찌됐든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 병문안은 가야겠다 싶어서 어머님께 동서가 있는 병원을 알아내 방문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니 첫째 동서는 꽤나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입원은 아니고 몸이 허해져서 링겔을 맞으러 온 게 다였더군요. 그런데도 동서는 병원에 와서 침대에 누우면 입원 아니냐며 박박 우겨댔죠. 이윽고 동서는 저를 향한 분노가 떠오르기라도 했는지 저를 겨냥해 빈정거림 가득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는 장사 챙기느라 바쁘실 분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남이 아프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요? 작은 형님 말씀 정말 재밌게 잘하시네요. 근데 형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 저도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기적인 사람 하나 알고 있거든요. 첫째 동서와 둘째 동서는 저를 마치 눈앞에 없는 사람 취급하며 제 화를 돋우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눈을 마주치고 기분 나쁜 미소를 띠고 심지어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죠. 저는 화가 나 살짝 떨려오는 몸을 겨우 진정시킨 채 오는 길에 사온 호박죽이 담긴 종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고 빨리 나으라는 말도 잊지 않고 덧붙였죠. 하지만 동서 둘은 제 작은 성의마저 깡그리 무시해버리더군요. 둘째 동서는 제가 첫째 동서에게 건네는 종이 가방을 획 낚아채더니 안을 들여다보고 얼굴을 찌푸리더니 이러더군요. 어머, 큰형님, 이거 호박죽 아니에요? 이걸 어쩌나? 작은 형님 호박죽 싫어하시는데. 예상도 못한 둘째 동서의 반응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제 기억에 첫째 동서는 어머님이 호박죽을 해주실 때마다 맛있다며 잘만 먹었어요. 심지어는 집에 가면 생각날 것 같다며 좀 싸달라고 부탁을 해 얻어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 첫째 동서도 있는 대로 인상을 쓰더니 저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 그건 예의상 한 말이죠. 저 호박죽 안 좋아하거든요. 형님은 도통 남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남이 뭘 진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첫째 동서의 말에 저는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몸 잘 챙기란 말을 한 다음 조용히 자리를 떴지요. 두 사람은 제 등 뒤에 대고 들으란 듯이 또 한 번 키득대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게 제 귓가를 파고들었는지 병원에 나서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남편과 저는 얼굴 좀 보자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부르시는 건지 궁금해서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우리 부부를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대뜸 통장 하나를 들이미셨어요. 집 팔아서 가게 내고 싶다고 했지? 집은 팔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어라. 가게 내는 비용은 이걸로 갖다 써. 1억 좀 안 되는데 너네 갖고 있는 돈이랑 합치면 보증금은 충분히 될 거야. 시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통장을 남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뭣도 모르고 얼떨결에 통장을 받았던 남편은 깜짝 놀라 통장을 어머님께 다시 돌려드렸었죠.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면서요. 저도 어머님께 아껴주시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힌 거죠. 그러자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절대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라면서 이걸로 작은 점퍼 얻어서 가게 해보라고 하셨어요. 둘 다 장사하던 사람이니 음식 가게 내면 잘 될 거다.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라. 그래도 정 불편하다면 내가 이자도 야무지게 받지 뭐. 은행보다 싸게 해줄게. 저와 남편은 통장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님께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장사 잘 되길 바란다며 덕담을 해주셨죠. 시댁을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을 때 갑자기 첫째 동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빨래를 널고 있다 동서의 연락을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동서가 소리를 대뜸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손에 든 빨래 바구니를 놓치고 말았죠. 형님, 어쩜 이러실 수 있어요? 형님이 어머님한테서 돈 꿔갔다면서요. 대체 왜요? 돈도 많으신 분이 왜 자꾸 욕심을 더 부리시는 거예요? 첫째 동서는 다짜고짜 저에게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을 부린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난에 솔직히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어보았죠. 알고 봤더니 첫째 동서는 이번에도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시댁에 돈을 꿔달라고 했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프랜차이즈 식당을 할 건데 한 2억은 필요하니 시부모님 도움 받고 싶다고 한 거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식당 자리는 시아버님 소유 상가로 달라고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거절을 하셨고 첫째 동서는 거절당한 게 전부 제 잘못이라고 여겼던 거죠. 저는 동서와 시부모님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가 어땠는지 잘 모르고 제가 시부모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 동서에게 알려주기는 좀 그렇다며 적당히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동서는 저에게 착한 척하지 말라, 가식 떨지 말라고 쏘아붙이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첫째 동서의 무례한 분노 표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곧 문을 열 분식점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으니까요. 오랜 꿈이었던 내 분식점 오픈을 앞둔 며칠간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장사가 잘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가장 컸죠. 하지만 이런 제 불안이 무색할 정도로 분식집은 장사가 잘 되었어요. 트럭 장사할 때부터 단골이었던 손님들이 첫날부터 찾아와 주셨는데 다들 친구니 가족이니 함께 와주신 덕에 개시일부터 문정성시를 이루었죠. 사장님, 오픈 축하해요. 저 오늘은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가게에서 제가 만든 음식들을 처음 맛본 사람들 중 절반이 훌쩍 넘는 분들은 일주일이 못 가서 또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몰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어요. 제가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는 손님들을 보니 뿌듯하고 거기에 매출까지 잘 나오니 더 바랄 나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게 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만 들으며 살 순 없죠. 분식집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들은 첫째 동서는 다시 저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했어요. 저는 동서에게 다시 한번 동서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줄 돈은 없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서를 자극하지 않게 다정한 말투를 써가며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동서는 사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며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님은 제가 무슨 사업 자금만 빌리러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실은요, 제가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일 안 하고 집에서 푹 쉬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동서는 앓는 소리를 해가며 저에게 돈을 꿔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동서의 속보이는 얕은 꾀에 저는 어이가 없어 실소가 나왔죠. 끈질기게 돈을 달라는 동서의 요구를 이번에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동서는 냉랭하게 저를 이기적이라며 쏘아붙이곤 자리를 뜨더군요. 그로부터 한 3달쯤 지났을까? 저는 남편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였죠. 깜짝 놀라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가보니 두 동서는 이미 한참 전에 와 있었고 어머님은 안정을 찾고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두 동서에게 자기를 돌봐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계셨죠. 제가 동서들에게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냐고 묻자 첫째 동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 저 바로 형님한테 연락했잖아요. 우리 통화한 거 기억 안 나세요? 형님 가게 때문에 바빠서 병원 올 시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가 언제 통화를 했다고 그래? 내 휴대폰에 동서한테 전화 온 기록 없는 거 안 보여? 첫째 동서는 당황해서 호흡이 가빠진 저를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또 반복했어요. 동서는 저에게 정신이 없어서 전화한 것도 잊은 거냐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아프면 가족부터 챙기라는 말을 기분 나쁜 말투로 뱉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고개를 돌렸을 때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죠. 어머님은 무슨 상황인지 안다는 듯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제야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두 동서가 어머님이 쓰러진 걸 알고도 일부러 저에게 연락을 안 했다는 것을요. 그래요, 형님. 돈도 좋지만 가족이랑 건강도 좀 챙기셔야죠. 그러고 보니 형님도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이러다가 형님도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둘째 동서는 제 당황한 모습을 보는 게 재밌어서 못 참겠다는 듯
자꾸 터져나오는 실수를 참아가며 저를 위로하는 척했어요. 두 동서는 이윽고 가방을 챙기더니 어머님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병실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은 다 끝났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동서들의 무례한 말 따위는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곱씹으며 떠올려봤자 저한테 상처만 될 뿐이니까요. 그리고 아픈 어머님을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였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신 분께 제가 상처받은 티를 내서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원래 이틀로 생각했던 입원 일수를 나흘로 늘려야 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동안은 물론 퇴원 후 집에서 쉬시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어머님을 찾아뵈었어요. 살이 빠진 어머님을 위한 특식도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님 좋아하시는 호박죽도 정성스레 쑤어서요. 어머님은 당신을 정성스레 돌보는 저에게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하셨습니다. 분식집 임대 계약 끝나고 나면 임대료 싸게 해줄 테니 시아버지 상가에 들어오라고 하시면서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 다달이 임대료로 써버리다니 너무 아깝잖아. 거기 2년 계약 끝나면 우리 상가로 옮겨. 임대료는 내가 엄청 싸게 해줄게. 목이 좋아서 매출은 훨씬 잘 나올 거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웃으며 정말 그래도 되냐고 화답했습니다. 제가 웃는 모습을 보자 어머님은 비로소 마음이 놓이셨는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부모님 상가에 가게 차리면 시댁과도 훨씬 가까워지고 하니 매일 같이 놀러 오셔서 제가 만든 맛있는 떡볶이 드시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그건 가게의 민폐가 될 것 같으니 가끔 가다 들러서 일손이나 거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회복하신 후에도 자주 시댁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어머님 상태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건강이 예전 같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이런 변화는 누구보다 어머님 본인께서 실감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달이 갈수록 약해지는 자신의 몸을 보며 세월이 야속하다며 한숨을 푹 내쉬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볼 때마다 마음까지 약해지는 건 아닌가 크게 걱정이 되어 전보다 더 자주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연민이 들어서 시댁을 찾아간 건 아니에요. 요번에 시어머니가 아플 때 곁에서 돌봐드리며 전보다 더 부쩍 정이 든 탓에 될 수 있는 한 어머님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겼던 거죠. 어머님은 그만 오라고 하는데도 굳이 시댁에 찾아오는 제가 이뻐 보이셨나 봅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가도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아가 왔니? 내가 너 온다고 해서 너 좋아하는 삼계탕 해놨다. 어서 들어와라.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어. 어머님은 그렇게 자주 찾아뵙는데도 갈 때마다 백년 손님이 온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삼계탕이며 갈비탕, 잡채 등 생일상에 올라오는 특별식을 늘 해주시는 것으로 모자라 식사가 끝나면 과일도 직접 깎아서 먹여주시기도 했죠. 저는 그런 어머님의 따뜻한 정성이 고마워서 어깨를 주물러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무뚝뚝한 아들 셋만 기르다가 살가운 딸 같은 며느리랑 노니까 너무 즐겁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과 돈독하게 정을 쌓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가게 오픈을 준비하느라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면서 두 사람이 들이닥쳤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니 첫째 동서와 서방님 부부가 씩씩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와 곧장 제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오는 게 보였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업 준비 중인 가게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해? 형님이야말로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형님이 도대체 어떻게 어머님을 구워 삶았길래 어머님이 형님한테 돈도 대주고 상가도 내주시겠다고 하시냐고요. 빨리 해명 좀 해보시라고요. 동서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대뜸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라렸어요. 영업 준비에 여념이 없던 저는 난데없는 동서의 삿대질과 고함 소리에 당황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서방님이 제 말을 가로채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형수님 진짜 무서운 분이네요. 아니, 어머니가 아프고 마음 약해진 걸 어떻게 그렇게 이용해 먹으시나요?
형수님이 어머니 살살 꼬드겨서 상가 차지한 거 맞잖아요. 첫째 서방님은 저를 향해 도끼 품은 눈빛을 하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더니 끝내 무례하게 혀까지 끌끌 찼습니다. 첫째 동서와 서방님 부부는 저를 마주본 채 나란히 서서 제가 무슨 역겨운 존재인 것 마냥 째려봤어요. 두 사람의 냉혹한 시선에 저는 겁이 나고 두려워 두 손이 벌벌 떨릴 정도였죠. 그런데 두 사람은 제가 겁먹은 것을 알아차렸는지 더욱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형수님 왜 떨고 그러세요? 제가 뭐 형수님한테 못할 말 했나요? 저는 그냥 있는 사실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니면 뭐 형수님 진짜 죄 지은 거 있어서 떠시는 건가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둘째 동서가 일러준 그대로네. 형님이 우리 뒤통수 치고 어머님한테 가서 상가 달라고 한 거 맞죠? 그거 들켜서 제발 저려서 지금 떠시는 거잖아요. 첫째 동서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게 두 동서의 어처구니 없는 원한 때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든 시댁의 상가를 손에 넣고 싶었는데 시댁에서는 저에게 상가를 내주겠다고 하니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하는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한 후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두 사람에게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요구대로 당장 나가지 않을 경우 경찰을 불러 끌어내겠다고 했죠. 첫째 서방님은 경찰이란 말을 듣는 순간 움찔하며 겁을 먹더군요. 서방님은 젊었을 때 술에 취해 낯선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합의금을 주고 겨우 고소를 면한 일이 두어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방귀 낀 사람이 성질 부린다더니 이게 딱 그 꼴이네. 두 사람이 가게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의자에 풀썩 앉았어요. 이날 저는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 내보냈는지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지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이날 저녁 남편에게 첫째 서방님 부부가 찾아왔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가게로 찾아와 건달처럼 행패를 부린 것과 둘째 동서가 중간에 이간질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않고 점잖이 잘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화가 너무 많이 난 나머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전화기를 들어 두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 후 두 서방님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들이 뱉은 말에 대해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걸로 부족하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건 우리 선에서 이야기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아. 사과 받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일단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만 봐. 아버지랑 어머니한테는 내가 말씀드릴 테니. 다음 날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시부모님께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고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시댁에서 연락이 올 텐데 시부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남편은 저더러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행동하라고 주의를 주었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모든 가족에게 연락을 해 중대 발표가 있으니 이번 일요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남편이 말한 일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 가족 중에는 저희 부부가 가장 마지막으로 왔더군요. 첫째 서방님과 둘째 서방님 부부는 이미 거실에서 시부모님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희 부부에게 어서 자리에 앉아보라고 했어요. 이야기 길게 할 거 없고 다들 바쁠 테니 할 말만 빨리 전달하고 다들 집에 가면 된다고 하셨죠. 우리가 작은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거 알지? 그거 누가 21억 준 데서 넘기기로 결정했다. 돈 받으면 작은 상가 하나 사서 큰애들 임대 놔주고 나머지는 은행에다 맡겨두고 우리가 쓸 거다. 이상. 아버님의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첫째 서방님 부부와 둘째 동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먼 산 구경하듯 침착했던 건 아닙니다. 놀라기로 따지자면 저희 부부도 그들처럼 깜짝 놀랐으니까요. 이날 침착을 유지했던 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원래 남일에 관심 없고 남것에 욕심 안 내는 둘째 서방님 뿐이었죠.
첫째 서방님과 동서, 둘째 동서는 흥분해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흥분은 시간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고조되는 듯 했어요. 심지어 둘째 동서는 억울한 듯 소리내어 울기까지 하더군요. 이 소동이 끝나게 된 시점은 첫째 서방님이 감정 조절을 못해 막말을 내뱉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않고 참던 시아버지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해 다들 썩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어디서 욕을 내뱉고 난리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아.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 녀석이 무슨 권리로 내 집에서 그런 말을 뱉어. 계약에 결혼비용 대주고 네 마누라 빚도 갚아준 건 기억 못하냐. 더구나 사업이네 주식이네 다 해먹을 때도 내가 다 갚아줬다. 근데 또 욕심을 부려. 시아버지는 여태 본 적 없는 무서운 소리를 하고 첫째 서방님에게 썩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서방님은 아버지의 기세에 기가 죽어 찍소리도 못하고 첫째 동서와 함께 도망가듯 시댁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버님은 부랴부랴 자리를 뜨는 첫째 서방님과 동서의 뒤통수를 향해 자기 돈 갚을 생각 없거들랑 행실이라도 똑바로 하라며 호통을 날리셨죠. 아버님은 곧바로 고개를 돌려 둘째 동서를 바라보더니 어린 아이도 아니니 눈물은 그치고 그만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가 눈치 없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아버님은 다시 한 번 더 소리를 지르셔야 했어요. 아버님, 농담이시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큰아주버님만 아들이고 큰형님만 며느리인가요?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너까지 이러기냐. 에휴, 더 이상 듣기 싫다. 너도 어서 집에나 가거라. 시아버지는 자신을 향해 한 차례 울음을 더 터뜨리는 둘째 동서에게 아예 몸을 돌리고 앉아버리셨어요. 둘째 서방님은 때를 쓰는 둘째 동서를 겨우 일으켜 세워 문 밖으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네 사람이 떠나고 간 뒤 저희 부부는 썰렁해진 시댁 거실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두 사람을 보시더니 다정하게 한 말씀 해주셨죠. 너네 아버지랑 나랑 충분히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너희는 그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신경 쓰지 마라. 우리도 신경 안 쓸 테니까. 알겠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피곤할 테니 그만 가보라며 저희 부부의 등을 떠밀듯이 하며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갑자기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내일 저희 집으로 찾아와도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얼마든지 오시라고 대답을 드렸고 아버님은 오후 3시에 맞춰서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했죠. 다음 날 일요일 오후 3시 10분 전이 되자 아버님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집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가판 돈 얼마 전에 받았다. 목 좋은 곳에 상가 받은 거 바로 계약할 테니까 거기로 가게 옮기거라. 첫 1년은 임대료 걱정하지 마라. 시세보다 반값은 더 싸게 해줄 테니까. 아버님은 좋은 자리에 상가를 내줄 테니 분식집을 잘 키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괜한 욕심부려 다른 사업하지 말고 하나만 열심히 하라고 덧붙이셨는데 여러 사업 벌이다가 실패만 한 첫째 동서를 유념해서 하시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열심히 살아왔잖아. 그게 얼마나 부모한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앞으로도 한눈 팔지 말고 지금처럼만 잘하면 된다. 그리곤 과거의 일들을 한숨 쉬며 내뱉으셨죠. 첫째 서방님은 합의금, 둘째 서방님은 유학비로 돈을 많이 썼는데 제 남편은 대학도 제가 벌어다니고 졸업하자마자 장사로 자립해서 챙겨준 게 없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동서는 양육비다 뭐다 해서 수십만 원씩 챙겨받고 사업비까지 메꿔주기까지 했지만 저 역시 남편처럼 제 살 길 잘 챙겨서 손이 덜 갔다고 말하셨죠. 너넨 알아서 잘하니까 모자란 애들 챙겨줘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더라. 지원도 똑똑이들한테 해줘야 보람이 있지. 구멍은 아무리 뭘 부어줘 봤자 안 돼. 시아버지는 그동안 저희에게 소홀했다며 앞으로라도 우리 부부를 애정으로 지켜보며 하는 일 잘 되도록 응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말씀만으로도 감사한데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힘내서 제가 아는 분식집 대한민국 최고로 키워내보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분식집을 키워보겠다는 소망은 얼마 안 가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저질러서는 아닙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두 동서와 첫째 서방님 때문이었죠. 아버님의 선언이 있었던 날 이후 셋은 교대로 집요하게 저와 남편에게 연락해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님이 보증금 없이 저희에게 상가를 내줄 테니까 지금 가게 보증금 받으면 그걸 자기들한테 빌려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여차하면 안 갚을 작정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기들 사정이 좀 어려우니 무이자 무기한으로 빌려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거든요. 이렇게 세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돈 달라고 칭얼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건 첫째 동서였습니다. 카페 내면서 대출을 끌어다 썼는데 카페가 망해버렸으니 조바심에 불안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도와주라. 요샌 밥 먹을 돈도 없어서 그래. 앵무새처럼 돈 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세 사람에게 남편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보증금은 우리 부부의 돈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하지만 돈 욕심, 시기심에 눈도 멀고 귀가 막힌 셋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욕심 많고 자기들 생각만 하는 수전노라고 소리쳤었죠. 저와 남편은 셋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셋은 끝내 저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큰 소리쳤어요. 남편은 덩치도 크고 무서우니 상대적으로 약한 저를 택한 거죠. 저는 이들에게 다시는 가게에 오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경찰을 부르겠다는 제 말에 첫째 서방님이 잔뜩 흥분하더니 제 몸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는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겁먹을 줄 알고? 좋아, 어디 부르고 싶으면 불러보시지, 어? 경찰 불러보시라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같이 죽자고. 서방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동안 저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찌저찌 힘을 내 저항한 덕분에 서방님의 악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은 부른 지 7분 만에 가게에 도착했고요. 저는 출동한 경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관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세 사람에게 서로 가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첫째 서방님 부부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세요? 저쪽이 모함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무슨 경찰이 일을 이따구로 해? 진짜 경찰 맞아? 어허, 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CCTV 확인하면 다 밝혀질 것을. 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서로 같이 가주세요. 이날 세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두 동서는 훈방 조치를 받고 귀가했지만 서방님은 제 몸에 손을 댄 탓에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죠. 이 셋의 행각은 곧 남편과 시댁에 알려졌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연락을 받은 즉시 달려왔어요. 시부모님은 유치장에 갇힌 서방님에게는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를 던지셨지만 두 동서에게는 아무 말 않고 노려보시더니 한숨을 쉬며 혼잣말하듯 탄식을 하셨죠. 아이고, 못났다. 참으로 못났어. 사람이 말이야. 못나도 어쩜 이리 못났을꼬. 시아버지의 호통에 둘째 동서는 가식적으로 울며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대로 등을 휙 돌리고 나가버리셨죠. 이날의 소동을 전해 들은 둘째 서방님은 바로 동서에게 이혼하자고 했다고 해요. 둘째 서방님이 동서를 대신해 저에게 사과하고자 연락을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다며 슬쩍 알려주었죠. 이날 이후 저는 며칠간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긴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탓이었죠. 결국 2일간 병원 신세를 졌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으니 며칠 푹 쉬어주라는 게 의사의 조언이었죠.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전 퇴원 후 일주일간 가게를 비우고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은 집안일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 했거든요. 그동안 전 목욕 다니고 혼자 카페에서 쉬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쉬니 요 전날의 충격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릴 때였어요. 갑자기 제 등 뒤로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흠칫 놀라 돌아보니 두 동서가 웬 낯선 남자 하나를 대동하고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두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희 피하려고 가게까지 닫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벌레예요?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부터 하셔야죠. 숨는 게 아니라. 두 동서는 저에게 바싹 다가와 화가 잔뜩 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씩씩대며 저에게 자신들의 파탄난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며 따졌죠. 형님 때문에 저희 남편 동네에서 나쁜 사람이란 딱지 붙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요. 이게 다 형님이 경찰에 허위 신고한 탓이에요. 아시겠어요? 둘은 다짜고짜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는 못한다고 버텼어요. 그러자 첫째 동서가 옆에 있던 남자에게 고갯짓을 하더니 저를 봉고에 태우라고 말했어요. 안 되겠다. 차에 태우고 다른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해야 말이 좀 통하겠어. 동생, 여기 좀 차에 태워. 남편과 아이들 얼굴이 눈앞에 스쳤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큰일이 나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배에 힘을 주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주차장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저쪽 끝에서 덩치 좋은 청년 둘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군요. 두 청년은 이쪽으로 오자마자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동서 옆에 있는 남자를 재빠르게 제압했죠. 당신들 뭐야? 뭔데 여기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정신이 든 저는 얼른 전화기를 꺼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본 두 동서는 후다닥 뛰어 주차장 입구로 가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렸어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듣더니 재빠르게 남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제 진술을 추가적으로 듣더니 무전기로 도망간 두 동서를 찾는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둘은 몇 시간 내 잡혔습니다. 미련하게도 둘 다 자기 집에 숨어 있었거든요. 한 달도 채 못 돼 다시 경찰서를 찾아온 시부모님과 남편은 안색이 정말 안 좋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이 되어 이 세 사람을 다독이며 챙겨야 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며 심하게 자책하셨고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네가 2번이나 큰 고생을 했구나. 에휴, 저것들을 내 배로 낳았으니. 시부모님께서 자식 잘못 키운 죄를 운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주차장에서 저를 끌고 가려 했던 남자가 첫째 서방님이 고용한 친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남자가 어리숙한 편이었단 거예요. 만약 정말 악독한 악인이었다면 진작에 나서서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버렸을 수도 있었겠죠. 이번 일은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지만 시부모님은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을 느끼신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버님의 분노가 엄청났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선처 따윈 말라며 못 박으셨어요. 저는 아버님께 그런 염려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법이 허락하는 한 가장 큰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첫째 서방님과 두 동서, 그리고 첫째 서방님의 질 나쁜 친구는 결국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죄질이 나빴던 만큼 벌금형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이 네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는 무엇보다 저를 구해줬던 두 청년의 힘이 컸습니다. 흔쾌히 경찰서로 가서 긴 시간 동안 진술도 해주고 네 사람이 형을 받는데 필요한 증언을 해주기까지 했으니까요. 두 청년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새내기였습니다. 이 친구들의 부모님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가 사례를 드린다고 하니 어머님들은 손사래를 치셨죠. 아이고, 됐어요. 세상 무섭다 해도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었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이 그런 엄마들을 뒤로 한 채 두 청년에게 필요한 걸 묻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하더군요. 컴퓨터가 오래돼서요. 사주시면 감사히 쓰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500만 원 정도의 컴퓨터 2대를 학생들에게 사례로 선물했고 추가로 용돈하라고 500만 원을 두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우리 부부는 두 학생에게 졸업하고 취업 못하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맛있는 분식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월급도 잘 챙겨주겠다며 말이에요.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자 저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직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이날의 아찔함이 떠오르면 아직 힘들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힘들었던 지난 기억보다는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집중하고 살려고 해요. 지금 제 곁에서 사랑과 응원을 주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보려고요.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살떨리게 긴장되게 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럭저럭 편하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